안녕하십니까. 한겨레 고명섭입니다. 한겨레는 18일로 지령 1만 호를 맞게 됐습니다. 32년 전 한겨레가 세계 최초의 국민주 신문으로 창간될 당시 창간 발기인으로 참여하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이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백 선생님은 우리나라 비판 담론의 산실인 개간 창작과 비평을 창간해 오랫동안 편집인을 맡으셨고 현재는 명예편집인으로 계십니다. 백 선생님은 문학평론가로서 민족문학론과 같은 문학담론을 일찍이 주창했습니다. 또 분단체제론과 같은 거시적 담론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진보 방향을 제시해 오셨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방송 이사장, 6.15 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위원장,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을 맡아 현장에서 힘쓰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백 선생님 모시고 한겨레가 창간 이래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변화를 위해 담론 전선에서 해온 노력을 되짚어보고 선생님의 경륜과 해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말씀드렸듯이 그 선생님이 한겨레 창간 발기인이시기도 한데 1만 호를 맞기까지 지난 32년 동안 한겨레가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실천해온 담론 투쟁이랄까 진보 담론의 거점으로서 해온 역할, 이런 역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가 1만 호를 맞는 참 경축할 시점에 네, 저를 이렇게 대담자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가 영광스럽습니다. 네. 먼저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요. 한겨레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 시절에 한겨레가 창간이 안 되었더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뭐 3마디, 4마디, 10마디 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왜 이런 걸 안 했냐, 또 왜 이런 건 그거밖에 못 했냐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역시 지금도 그나마 한겨레가 있으니 다행이지. 그거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생일에 맞춰서 해주신 축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사실 한겨레는 그 1988년 군사 독재 당시 그 군사 독재 후예인 노태우 정부 시기에 창간이 됐습니다. 창간 당시 한겨레가 표방한 가치는 당시 창간 발기인 선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족, 민주, 민중 이 3마디로 압축이 됩니다. 또 창간 30돌에 맞춰서 지난 2018년에는 한겨레의 가치 지향을 진실과 평화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이란 건 언론이라면 마땅히 실천을 해야 할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창간 30도를 맞아서 평화를 가치 지향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평화라는 게 사실 민족, 민주, 민중의 그 창간 이념이 이 평화 담론으로 직결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창간 정신인 민족, 민주, 민중에서 시작해야 한겨레가 걸어온 지난 30여 년의 발자취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간 이념 또 창간 정신이 한겨레 지난 30여 년의 행보를 통해서 얼마나 실현이 됐다고 선생님께서는 보시는지 아쉬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창간 당시에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걸 표방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아주 독보적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주 신문이라는 것도 그거는 이제 형식상 또는 구성상의 독특한 것이었지만은 그때는 그런 신문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삼민투라는 운동 조직이 있는데 네. 거기서 내건 게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좀 급진 운동권의 한 시기의 조직이었고, 네, 80년대 중반에. 예, 신문사가 그걸 표방하고 출발한 것은 네, 당시에 독보적이었고 또 그 후에 예,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예.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런 건 평가해야 할 일이죠. 네, 나중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또 뭐 예, 제가 네, 또 좀 의견이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창건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진실과 네, 평화라는 걸 내걸었는데 네, 이게 물론 그 창간정표를 부정한 게 아니라 네, 네. 그거를 이제 새롭게 네, 네, 정리한 셈인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이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거는 정말 민족을 얘기하든 민중을 얘기하든 네, 어, 이야기하다. 네, 뭘 얘기하든 언론으로서는 기본적인 것이고 네, 또 그런 기본이 너무 계속 안 지켜지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 진실에서 출발하자. 네, 이제 그런 취지였으리라고 나는 이해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얘기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보편적 가치로서는 사실 평화가 네, 민족이나 민중보다 앞서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걸 이제 화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필요하고 예, 민중도 챙겨야 되고 또 민족 문제도 다뤄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역시 예,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네, 네,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2018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2018년의 시점에서 이걸 평화로 수렴 평화담론을 집결할 때 거기는 또 그 시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다고 봐요. 예, 예, 우리가 2017년까지 내내 전쟁 위협에 시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더 절실하게 다가온 게 네, 있어요. 예, 근데 반면에 2018년부터는 평화의 전망이 확 열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평창 올림픽을 예, 계기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네, 그래서 한겨레 30주년 할 무렵에는 이미 판문점 네, 정상회담도 있었고 하여간 그때 평화의 기운이 아주 무르익던 때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담론이긴 하지만은 한겨레의 독보적인 담론은 아니었고 네, 또 나는 그때 한겨레는 뭐 통일이라든가 민족 문제 이런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평화 담론으로 갔는데 네, 그 당시에 평화 담론이 확 퍼진 데는 좀 다른 흐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자 이제는 평화는 뭐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고 우리 살만해졌으니까 네, 이제 평화롭게 살면 됐지. 네, 네, 뭐 민주화 투쟁이니 민중 투쟁이니 네, 네, 또 통일이니 이런 걸 가지고 더 떠들냐.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통일을 얘기할수록 네, 평화의 위협이 되니까 네, 제껴버리자 네, 하는 그런 게 상당히 퍼져 있었거든요. 예,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근데 우리 상황에서 통일을 얘기할수록 네, 평화가 위협받는다는 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 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통일을 제껴버렸을 때 네, 평화가 정착되느냐. 네, 네,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일
라든가 민주화 문제를 계속 붙들고 가면서 평화담론을 네. 하는 게 중요한데 네. 한겨레가 과연 그런 문제를 네.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평화담론으로 이걸 정리했는지 네. 그건 오히려 내 쪽에서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뭐 저는 그냥 일개 구성원이라서 뭐 종합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문제를 놓고 나름 과연 그것이 최적의 표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들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신문의 제호가 한겨레인데 이 한겨레라는 제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간 때부터 우리 한겨레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핵심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또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은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화두로 지배하게 됐습니다. 사실 분단체제라는 말은 선생님이 제창하신 담론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선생님은 분단체제 극복을 일생의 과제로 삼고 달려오신 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으로서 그 한겨레가 지난 32년 동안 분단 극복 노력을 대해서 해온 바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겨레가 분단 극복을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을 해왔고 또 평화 담론을 앞세운 이후에도 이제 그 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행하는 평화 담론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의 분단 체제론을 한겨레가 얼마나 활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단 극복 노력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분단 체제 극복 노력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분단 체제론의 요체는 분단 극복, 다시 말해서 통일이죠. 그것만 얘기해가지고는 이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남북의 대결 문제도 있지만은 강대국과의 관계 또는 세계 체제의 문제, 국내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는 자세로 이거를 고찰하고 풀어가야 된다 하는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분단 체제로라는 게 무슨 통일지상주의인 것처럼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분단 체제에 대한 깊은 고찰이나 분단 체제론에 대해서 그런 연마가 없는 상태에서 분단 극복 노력하면은 그게 곧 분단 체제 극복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한겨레라는 건 뭐 신문사고 거대한 조직이고 구성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가령 개간지에서 하듯이 이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한 담론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겨레가 과연 창비나 배가묵의 분단 체제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크다 이런 게 들리는데요, 선생님. 네. 지금은 좀 이제 약화된 듯 보이긴 한데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기를 보면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마찬가지고요. 빨갱이 담론이나 종북 담론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흡수 통일론도 틈만 나면 불거지기도 했고요. 이런 담론들이 그 남북의 화해나 한반도 평화 진전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가 사실 쉬지 않고 지적을 해왔고 또 그런 분단 고착화 담론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분투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단 체제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온 학자로서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빨갱이 담론이
그냥 말로 네. 친북, 좌파, 빨갱이 네. 가장 기승을 부린 거는 최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특히 탄핵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예, 그거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6.25나 그때쯤으로 돌아가면은 빨갱이라고 찍으면 죽였어요. 예. 그 후에는 죽이는 건 덜해졌지만은 빨갱이라 그러면은 잡아가서 고문하고 네. 뭐 형무소 보내고 예. 그럴 수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예. 한편으로는 이제 더 악이 나서 예. 예. 아무나 보고 빨갱이라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그렇게 불러봤자 네. 저 사람이 죽거나 잡혀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네. 떠들어대는 면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지난 30여 년 동안 가장 큰 사건으로 정상회담 네. 또 북미 정상회담 네. 그런 걸 드셨는데 네. 그 물론 굉장히 큰 사건들이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분단 체제론에 발생하고 조금 네. 다른 면이 있는데 예. 분단 체제론에서는 국내 민주화 문제 같은 것이 예. 남북 관계하고 아주 그건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표면상 남북 관계가 직접 초점이 되지 않은 네. 큰 사건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분단 체제 극복의 과정에서는 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가령 87년 민주항쟁 같은 거. 네. 그때 물론 저 민족이나 통일 문제가 예. 많이 부각됐습니다만은 주로 그는 이제 국내 민주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분단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예. 그때부터 또 최근에 촛불혁명 같은 것은 물론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네. 또 따로 더 해야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그 촛불 시위의 과정에서는 네. 남북관계가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킴으로써 네. 이득을 보던 세력이 네. 적어도 정권 권좌에서는 물러나고 예. 또 최근에는 또 21대 총선을 통해서 예. 의회에서 그 세력이 아주 약화되고 네. 나는 이런 것도 우리 민족의 현실이랄까 네. 분단 체제 과정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예. 한겨레에서도 애쓰시고 네. 우리 국민 모두가 네. 나서서 예. 그동안에 기복은 많았지만 네. 그냥 꽤 발전을 해왔다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그 6월 항쟁이라든가 하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 고비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항쟁을 통한 거대한 민주화의 진척 이런 것들이 분단 체제를 흔들고 극복하는데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역시 이제 이 남북 관계라든가 현재 이 한반도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는 역시 김대중 정부 이래 남북 정상이 5차례 걸쳐서 만났다는 것, 또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3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것. 또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뭐랄까 놀라운 일은 70년 동안 적대했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2차례나 만났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몇 년 전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그런 사건들이 연달아 근년에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런 만남을 위해서 또 이 만남이 사실은 그 분단 체제를 흔들고 극복하는데 중요한 어떤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예상도 해볼 만한 사건인데 이런 만남들 위해서 한겨레가 드린
사실 공력도 이렇게 작지 않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은 네. 남북 관계에서 아주 획기적인 돌파구를 처음 만든 거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예. 6.15 공동선언 아닙니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고.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6월 항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정부가 예. 노태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들어서서 북방 정책을 네. 하고 예. 남북관계 뭐 기본 합의서도 만들고 그랬고요. 네. 또 김영삼 대통령은 꽤 체질은 보수적인 분이지만은 예. 그래도 그 구시대 그야말로 적폐를 과감하게 네. 청산하는 네. 하나의 그 양반은 참 탁월한 철거반장이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김대중 네. 대통령의 예. 집권과 정권 교체가 가능했고 네. 그런 걸 딛고서 이제 6.15가 네. 성립이 된 거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은 네. 그 참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네. 그러셨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촛불혁명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촛불이 그걸 열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내 문제하고 남북관계 발전 문제가 예. 맞물려서 진행되는 이 과정을 네. 조금 우리가 정밀하게 네.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역시 이제 국내 정치 문제로 들어와서 살펴보면 역시 지난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촛불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한 1,700여만 명 엄청난 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모여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요. 이 과정에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 감춰져 있던 건 파헤쳐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데 한겨레가 또 나름의 역할과 공을 세웠다. 저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또 이 일련의 사건을 사실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해서 담론화하신 바가 있고 또 그 혁명이 또 혁명으로서 이름값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할 일이 많다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만큼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민주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또 우리 한겨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선생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이끌어내는데 한겨레가 공로가 컸는데 네. 그 무슨 저 태블릿 PC가 네. 더 이렇게 부각되는 바람에 그렇죠. 좀 가려진 면이 있죠. 네, 저희가 좀 상당히 억울한 면이 예,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걸 그 궁다툼을 할 건 아니고 제가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2016년부터 17년에 걸친 그 촛불 시위, 항쟁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네. 정권 교체, 예.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과 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것만 가지고는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해요. 네. 예. 그러나 그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화가 남한 사회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예. 시작이 되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네. 뜻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이제 그 용어에는 동의 안 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 신년 칼럼 쓸 때는 네. 우리가 이게 혁명이냐 아니냐 뭐 그런 개념 논쟁에 네. 빠지기보다는 네. 이게 일종의 화두로 붙들고 연마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사실은 분단 체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네.
무슨 이론이라기보다는 네. 일종의 우리가 공부하는 화두로 네. 삼자는 그런 취지였죠. 네. 한국 사회 이제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재벌 중심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겨레는 창간 이래로 계속 그 재벌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또 재벌 중심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최대 재벌인 삼성으로부터 광고 타락도 여러 차례 당했고 또 현재도 이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건강해지고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재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게 여전히 국민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목은 뭐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여러 매체 중에서도 한겨레가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불이익도 제일 많이 당했고 네, 그렇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이 기회에 정말 한겨레가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은 내가 참 전적으로 네.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재벌 계획이라는 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내가 서울대학교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네, 서울대학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재벌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순을 따라서 네, 얼마만큼 할지 정말 많은 지혜가 예, 모여야 할 예,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한겨레가 할 일은 이제 그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불이익을 받더라도 버티되 네. 더 이제 정교한 비판과 예, 현실적인 대안을 네, 계속 내놓는 것, 예. 그것이 한겨레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삼성의 광고가 없더라도 한겨레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또 광고를 받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론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내부에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거라고 저희들은 좀 믿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기본소득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 담론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겨레도 기사하고 칼럼을 통해서 기본소득 문제를 한국 사회의 과제로 제시해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기본소득이 이제는 좀, 코로나를 계기로 네. 굉장히 그 공론화가 된 담론이죠. 그것은 이렇게 공론화되기 전부터 네.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네. 그런 분들의 네. 노력의 성과라고 봐야 됩니다. 네.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예.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네. 대부 같은 분이고 시카고 학파의 예. 수장인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케인즈 학파에 밀려가지고 그냥 별로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예.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네. 진정한 변화는 네. 진짜 위기가 왔을 때만 가능해진다. 예. 그게 이제 그 변화라는 게 예. 그러니까 네. 위기가 진짜 위기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의 인식하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진정한 위기만이 네. 진짜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는 네. 그 당시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는가에 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내놓는 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고 예. 또 실제로 레이간 때부터 네. 그게 아주 그 사람으로서는 네. 보람 있는 성과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원래 이 자본은 이런 위기가 나올 때마다 네. 그걸 우려먹고 더 자기를 강화하는데 아주 이골이 난 세력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난 자본주의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 날 때마다 자본주의를 강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반면에 또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예. 기후 문제니 이런 데 대한 예. 대안적인 담론이 꽤 나와 있었는데 네. 이제 누가 어느 걸 활용하느냐는 싸움이죠 지금은. 그렇죠. 네. 기본소득은 뭐 나는 깊이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상당수는 이게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보편적 기본소득 이런 표현이 있듯이 네. 모든 사람에게 뭐 금액이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네. 묻지마 하고 나눠주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재난지원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지금 현재 지원금. 정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수 언론이나 수구 언론에서는 일종의 양도구육으로 보는 거죠. 네. 기본소득을 네. 하길 도입하기 위해서 재난 팔아가지고 네.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대로 진행시키면은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두고 볼 일인데 네.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네. 같은 금액을 예. 나눠준다. 네. 기발사한테 기분은 받지만 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거고요. 예. 또 그게 실행됐다는 게 최초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본소득 문제가 더 활발하게 논의될 텐데 사실은 우파 쪽에서도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 자본주의를 좀 원활하게 돌리는 윤활유로서 기본소득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네. 그건 정말 굉장히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아이디어죠. 예. 그게 실현되려 그러면 자본주의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어려운 예. 과업인데 네. 이걸 꼭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뭐 우파도 좋아하는 기본소득을 네. 좀 해 나가면서 예. 더 근본적인 변화를 네. 이룩하는 쪽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러려면은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네. 하는 문제부터 그 수술을 좀 정교하게 예. 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겠죠. 예. 또 그러려면 한겨레도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정교하게. 그렇죠. 그게 이제 한겨레가 새롭게 벌여야 할 담론 투쟁의 일부가 되겠죠. 한겨레가 이제 창간 이래 사실 인권을 상당히 중요한 가치 지향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폭이 상당히 넓은데 근년에 들어서는 페미니즘, 또 장애인, 이주 노동자, 난민 이런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미니즘 담론의 확산과 여성 인권 신장 여기에서는 우선 이제 여성들 또 여성 운동가들의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지만 또 한겨레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겨레 내부의 젊은 기자들 또 여성 기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또 페미니즘은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선생님 한 말씀 하실. 예. 예. 먼저 그 소수자 열거하실 때 네.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장애인, 이주 노동자, 난민에서 사실 성소수자들이
것도 네. 있죠. 예. 우리 사회에서 특히 그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한겨레에서 뭐 한겨레에서 난 지면에서 그런 거 자주, 다룬 건 예. 많이 봤습니다만 예,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해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데 네. 내가 그걸 얘기하기에 적임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80대의 네. 그야말로 기득권자 남성이 그 얘기 섣불리 하다가 이거는 네. 꼰대 취급당하고 예. 문매 맞기에 꼭 좋지 않은가 네. 하는 생각인데 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페미니즘 문제 역시 이제까지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은 네. 이제부터 더 좀 깊이 들여다보고 예.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봐요. 예. 나 자신은 성차별 철폐라는 게 네. 뭐 단기적인 과제로서 굉장히 그건 시급한 것이고 예. 또 중기적으로도 그거는 계속 추구해야 할 과제지만은 네.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과연 성차별 문제가 네.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저기서 뭐 그 얘기를 잠깐씩 비칩니다. 네. 비칠 때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어떤 때는 일부러 좀 옛날식 표현을 빌려가지고 예. 우리 동양적인 표현으로 네. 음양의 조화라는 게 우리가 참 네. 대대로 추구해오고 아니냐. 예. 예. 그걸 달성하는 방식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지만은 예. 그런 거를 오히려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네. 거기 가는 수단으로 네. 성차별도 네. 철폐해야 되지 않느냐. 예. 성차별이 이렇게 벌어지고 여성 혐오가 예. 그리고 성범죄가 예. 만연한 사회에서 음양조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예. 그 현장에 또 절박성을 예. 느끼는 분들은 네. 저 사람은 뭐 자기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네. 네. 괜히 운동하는 사람들 김 빼는 얘기한다. 예. 너무 장기적이고 예, 너무 먼 이야기를 그런데 예, 한다. 나는 중기적,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과제가 네.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예. 생각은 동시에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 생태 환경 문제 한번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지구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근데 선생님 10여 년 전에도 한겨레 창간 20돌 기념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 지구 환경 자체가 이제 위기에 빠져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요걸 강조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뽑으신 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지구촌에 이제 참고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이런 생태 환경의 악화 또 인간의 자연 수탈 이런 것이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겨레는 국내 생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이 적지 않은 담론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정도의 투자가 충분한지는 좀 의문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생태 환경 문제는 뭐 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예.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분들이 이제까지 참 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네. 뭐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큰 성과는 못 봤어요. 예. 근데 아까 그 프리드만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은 예. 지금 이제 진짜 위기가 왔으니까 네. 이제야말로 진짜 변화를 네.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겼고 예. 사실상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사람들이 생태계 전체 문제 네. 또 이 코로나나 이 질병 문제가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고 나면은 예. 당연히 기후 위기 문제를 네. 네. 우리가
참 붙들고 다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꽤 널리 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회가 온 거죠. 네. 근데 이 경우에도 기후위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당일론만 말해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예. 이 기후위기 문제가 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주 거대한 전 지구적인 문제하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일상적인 작은 네. 우리 생활 속의 문제, 예. 물건을 아낀다든가, 네. 석유 에너지를 덜 쓴다든가, 네. 에너지 덜 쓴다든가 이런 문제가 다 양 두 개가 다 결합되어 있는데 그 큰 문제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 작은 행동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네. 하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네. 또 작은 행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야 이거 뭐 나만 이래봤자 뭐가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여러 그 중간 단계의 예. 중간 차원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저는 지금 그린 뉴딜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은 예. 그 그린 뉴딜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딱 나뉜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문제다라고 예. 보는 그린 뉴딜하고 네. 이 자본주의 틀 안에서 뭐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적인 경제 성장하고 네. 기후 위기 극복을 네. 결합할 수 있다. 그걸 뭐 케인즈주의적인 뉴딜이라고도 합디다마는 네. 그런 그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단기 처방일 수는 있지만은 예. 근본적으로는 역시 자본주의를 문제 삼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자본주의를 문제 삼아야 된다는데도 뭐 동의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흔히 자본주의를 피해가면서 네. 환경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가 하면은 자본주의하고 기후 위기를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분은 네. 내 표현을 하면 자본주의 무서운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간 다 망한다 네. 하는 걸 알면서도 발을 못 빼게 하잖아요. 예. 발 빼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렇죠. 소위 그 경쟁에서 탈락하기도 하는데, 네. 경쟁이 나쁘다 하지만은, 네. 경쟁에서 밀리면은 그냥 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짓밟히고 뭐 폐물이 되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네. 그게 자본주의 위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한 네.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인 것은 그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건 뭐 사회 시스템 문제도 있어야 되지만은 네. 또 하나는 흔히 그 탈성장이란 말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꼭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더라도 네. 제로 성장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예. 서로 성장 경쟁해가지고는 지구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남들은 다 성장하는데 나만 성장 안 했다간 대한민국만 뭐 그린 뉴딜 한다고 네. 제로 성장하다간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짓밟히고. 네. 그러니까 남도 성장을 안 하거나 덜 하면서 우리도 덜 해야 되는데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 전 세계 성장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다시 이게 또 옛날식으로 그런 경쟁이 벌어질지 그건 뭐 예단할 수 없고 네.
근데 옛날 그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는 우리도 덜 성장하더라도 네.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를 더 신경 쓰자 하는 네. 그런 뉴 그린 딜을 실험해 볼 그러니까 공간이 더 생기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내가 뭐 몇 가지 아이디어 낸 것 중에서 뭐 분단체제로 언급하셨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적정 성장이라는 네.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네. 괜히 성장론을 포기 안 하면서 네네. 일종의 위장으로 위장.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 개인적인 삶에 보면은 적당한 수준의 돈벌이 네. 이런 거는 돈벌이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네. 나는 다른 걸 추구하겠다 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행하고 있거든요. 예.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난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고 예. 그런데 국가도 이제 그렇게 국민 경제라는 것도 네. 그런 식으로 적어도 목표를 그렇게 정하는 게 맞지 않냐. 네.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이 그게 무슨 지구의 목표가 아니라 예. 그걸 전혀 안 하다가는 우리 다 망하니까 네. 우리는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네. 꼭 해야 할 만큼은 하자. 예. 이렇게 하면은 나는 결과도 다를 것이고 네. 우리 전체 사고 방식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 성장의 개념을 도입해서 네. 점차 네. 탈성장으로 가는 예.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자본주의만 해도 이게 너무나 거창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서 그런 그 일상적인 생태 친화적인 활동하고 네. 연결짓는 그 어떤 중간 고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역시 그게 이제 분단 체제 극복 운동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성장 지상주의를 간 것도 그렇고 네. 남성 우선 문화가 이렇게 참 예. 강해진 것도 네. 사실 이게 분단 체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해서 추구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단순 방정식이 예. 고차원 예. 다원 방정식이 돼서 네네. 더 골아프기도 하지만은 네네. 그러나 그거 잘 풀면은 네.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차원에서 네. 이런 모순들을 네. 동시에 극복하는 종합적인 시야를 갖는 예, 그러니까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을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고 네. 분담을 하더라도 네.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분담하면은 예. 훨씬 효과가 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해 조국 장관 임명 퇴임 이걸 전후로 해서 검찰 개혁이 화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로 진보 개혁 진영이 양분되다시피 했고 또 한겨레 내부도 적지 않은 또 갈등을 겪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걸로 검찰 개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이 과제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말고도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여기서 보듯이 사법개혁, 법원개혁도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원로로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요. 네. 지금 그 임명과 퇴임 그 두 계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나는 세 가지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정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내정에 대해서 굉장히 참 논란이 많았을 때 임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네. 있고 그 다음에 퇴임하느냐 마느냐 언제 퇴임하느냐 예. 그 세 가지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때도
내정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사태가 이렇게 크게까지 번질 줄은 모르고 한 생각이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별로 이롭지 않고 네. 검찰 개혁을 정말 제대로 할지도 네. 의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정하는 순간 이게 완전히 전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죠. 그때는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나왔고 언론도 그랬고 네. 나중에는 이제 검찰까지 예. 가세해가지고 임명을 반대하는 건데 네. 나는 그 마당에 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안 하고 넘어가서 네. 하면서 자기 권위랄까 예. 그런 걸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건 의문이에요. 아, 예. 예.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은 뭐 기고만장했을 거고 네. 여당이 아니라 정부는 거의 레임덕에 들어가는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임명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임명하고 나서 그냥 그 검찰 쪽이나 이쪽뿐 아니라 민심도 뭐 들끓고 참 말씀대로 진보 진영 자체가 분열이 되고 하니까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걸 살려준 게 촛불 시민이에요. 네. 서초동에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검찰 개혁 주장하고 네. 뭐 그때는 뭐 조국 예. 수호였는데 조국 수호의 내용을 보면은 끝까지 조국 수호도 있고 네. 지금 이렇게 밀려서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조국 수호도 있고 그랬는데 그 서초동 촛불 시민들의 구성은 2016년, 17년에 그 시민들만큼 그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하지 못했지만은 네. 조국 지지자들만의 모임은 아니었어요. 예. 갑자기 한 100만 넘게 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나옴으로써 네. 조국이 예. 빨리 사퇴를 해서 네.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고 예. 또 그때쯤엔 이미 검찰 개혁의 명분이 충분히 축적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가 보나 이게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조국이 혹시 잘못한 게 많고 뭐 네. 심지어 불법 행위까지 있었다 하더라도 네. 검찰이 이러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공개해야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퇴임을 가능하게 한 게 네. 나는 촛불 시민이라고 봐요. 예. 근데 퇴임 이후에도 서초동 집회가 계속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는 좀 예. 집회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자체를 내정, 임명, 네. 퇴임 그 3단계로 봐야 하듯이 네. 촛불 집회도 서초동 집회도 조국 퇴임 이전과 이후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조국 퇴임 이후에는 물론 검찰 개혁은 계속 주장해야 되지만은 네. 그때 이제 언론 개혁이 살짝 붙었고 네. 정치 개혁 얘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선거법 예. 개정 같은 거는. 네. 그거는 민주당이나 쪽에서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언론 개혁이나 민주당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려 그러면은 네. 서초동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예. 물론 여의도에도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네, 네. 언론 개혁은 여의도에서 떠들 일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조국 이후의 서초동 집회는 의의가 많이 네. 감소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치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번 4.15 총선에 대한 평가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서 수구 적폐 세력을 심판해서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쪽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살려서 대한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진보 개혁 세력 안에서 경합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생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출하시는 게 그런 있다는 거예요. 예. 의견 대립이 한겨레 내부에서도 있었겠죠.
그것이 뭐 적극적으로 표면화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각자 마음속에는 예. 상당한 의견들의 차이가 있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나는 그 구도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예, 한쪽에서는 적폐 세력 청산 또는 그 적폐 정당의 대한 응징을 예,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린 게 아니고 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적폐 세력에 대한 응징은 다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네. 하는 의제였어요. 예. 그 우선 과정은 틀림없는데 네, 이거를 하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기력화해야 된다 하는 계산과 한쪽 예. 계산이 있고 예, 아니 그거 연동형 비례대표 갖고도 네.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다 네. 하는 그게 맞섰던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 그 앞에 네, 그 입장이 승리했죠. 그래가지고 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네, 과정이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거는 너무나 속 시원한 일이고 예, 그렇죠. 국민들도 이제 그 점에서는 네. 다 그러니까 뭐 다라고 하는 어폐가 있지만은 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무력화해야만 네,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 예, 결과론적인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욕먹고 저거하고도 지역구에서 153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정정당당하게 싸웠으면은 나는 뭐 160석도 네, 했으리라고 보고, 예, 거기다가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6, 7석 네, 이상 어려웠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180석은 안 되지만은 170 몇 석은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다가 정의당이 좀 의석 더 많이 가져가고 네, 민정당 같은 데도 지금 같이 저렇게 전멸을 안 하고 예, 뭐 이랬으면은 네, 180석 정도 범 여권 세력이 예, 확보하는데 별 지장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은 하여간 그거를 마치 미래통합당이 네, 제1당이 되는 게 예, 예, 거의 불가피한 것처럼 이렇게 네, 공포 마케팅을 해서 네. 달성한 거는 네, 뭐 상도위에 좀 어긋나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할 때 네, 나는 촛불 정부에 이어서 우리가 촛불 국회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걸 주장해 왔는데 촛불 국회는 두 가지 여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정말 촛불 세력의 최대 거점을 만들고 있는 네, 이 세력에 아주 큰 타격을 줘야 된다. 예, 그런데 그건 이번에 달성했어요. 예, 두 번째는 입법부 자체도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해가지고 네, 그야말로 촛불국회라는 이름에 가파른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는 건데 네, 그거는 민주당이 180석 차지했다고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고 예, 오히려 더 어려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지만은 그거는 민주당에만은 맡겨놓지 말고 네, 아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그냥 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예,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든가 네, 어쨌든 당의 강력한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네, 그거를 적극 추진하면은 예, 의원들은 물론 4년 후에 재선되는 게 최대의 관심사지만은 예, 그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거기 줄 서가지고 또 예, 먹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예, 또 그걸 떠나서 또 개인
개인적으로 그런 또 좋은 소신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네. 이걸 결집할 수 있는 리더십이 당내에도 있어야 되고 예.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걸 끊임없이 그걸 챙겨야죠. 예. 근데 거기서 또 한겨레 담론 투쟁의 한 예. 현장이 네.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근대 적응과 극복이라는 이중 과제론 뭐 이런 담론도 제시한 바 있고요. 또 자본주의 문명을 바꿔서 후천 개벽을 준비해야 된다는 문명 전환론을 설파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논의를 주로 이제 선생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편집인을 맡으셨던 개간 창작과 비평을 통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창비의 이런 담론이 사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데 등불구실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령 이제 분단 체제론만 해도 과거에는 사실 논란이 좀 많았지만 이제는 이제 한반도 분단 현실을 규정하는 담론으로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창비 담론이 한겨레의 거시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역으로 한겨레도 언론으로서 의제 설정과 진실 찾기를 통해서 진보 담론이 구체화되는데 나름의 이바지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문이라는 게 워낙 그날 일어나는 사태에 맞춰서 보도하고 이렇게 논평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창비가 제시해온 이런 거시 담론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제 올바른 거시적 방향이 구축돼 있지 않으면 또 미시적인 실천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한국 사회 담론 투쟁의 거점으로서 저희 한겨레의 과제를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올바른 거시적 방향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미시적 실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네. 흔히는 거시적 담론은 추상적이고 미시적 담론이 구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거시적 담론도 항상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네. 기초해서 진행하면서 또 실천과 결부하려는 노력이 네. 그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거시 담론이 있고요. 예. 미시 담론도 편의상 미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예. 어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올바른 거시적 방향을 네. 전제하고 네. 그 일부로서 하는 미시적 담론이 있고, 네. 그냥 미시 담론에 매몰돼 가지고 예. 우리는 구체적인 얘기하는데 너희는 예. 추상적인 얘기하고 있다, 예. 이러다 보면은 네. 네.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예. 예. 남들이 이미 구축해 온 거시 담론을 그냥 충실히 이행하는, 네. 네. 응용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적에 참 공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창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네. 창비 담론이 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등불을 구실을 했다거나, 네. 분단체제론이 한반도 분단 현실을 규정하는 담론으로 정착됐다, 이거는 우리 고 기자님 개인 의견 아니에요? 뭐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많은 지식인들, 특히 우리 사회의 진보를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겨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말을 똑같이 창비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창비가 1960년대 중반에 만들어져서 이제 60년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창비가 없었다면은 우리 삶의 이 구체성을 밝히고 방향을 밝히는 이런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축하를 하러 왔다가 축하를 받고 가네요. 예, 고마운 말씀이고, 네. 어쨌든 앞으로 점점 우리 창비가 그런
인정을 더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무엇보다도 네. 우리 한겨레 동지들이 예. 정말 장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네. 어느 정도 도움해 줄 건지 네. 또 장비가 개발한 담론을 네.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 건지 예. 이런 걸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백낙청 선생님과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